특집 마켓 리더에게 듣는다. 2022년 내년 시장을 미리 바라봅니다. 오늘은 특별히 이제 산업 패러다임의 변화에 대해서 알아보죠. 한국경제산업연구원 김광석 경제연구실장님 모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지난 시간에는 이제 국내 그다음에 글로벌 경제 전망을 해주셨고요. 오늘은 이제 산업 전망이라 조금 더 투자자들에게 피부에 와닿는 그런 얘기인데요. 키워드를 따라가 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ESG. 기업들이 이제 조금 먼 얘기였다가 이제는 뭐 다 뛰어들었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저는 ESG를 비유컨대 지난 2016년부터 약 5년 정도 산업의 지배적인 키워드. 4차 산업혁명? 그렇죠. 네. 마치 그런 것처럼 2021년부터 적어도 5년 정도 지배적인 키워드가 될 것이 바로 ESG다. 그래서 ESG 많이 들으셨겠지만 정말 ESG는 구조적인 변화구나, 거스를 수 없는 굉장히 큰 어떤 조류구나, 이렇게 생각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강조하기 위해서 좀 가지고 왔는데요. 그래프를 한번 보시면요. 실제 탄소 배출 규모를 보면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때도 줄었었거든요. 2020년 팬데믹 위기 때도 줄었어요. 경제 위기 때마다 이산화탄소 배출량이 줄면서 국제사회에서 사람이 어떻게 하면 될 수도 있겠구나 하는 가능성도 본 계기가 됐다라는 것을 말씀드리고요. 그런 과정에서 자연스럽게 ESG에 정말 많은 예산이 자금이 투입되고 있는데, 보시는 것처럼 실제 ETF라든가 그리고 ESG 관련 투자 자산이 모두 ESG에 몰리고 있는 모습들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 파란색 그래프가 ESG 관련 투자 자산 규모의 추이라고 볼 수 있고, 그다음 오른쪽 빨간색이 ESG ETF, 많은 개인 투자자들도 ESG 투자에 몰리고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좋겠습니다. 근데 이런 과정에서 자연스럽게 또 21년 중반쯤에 IPCC라는 국제간 협의체에서 보고서를 발표했는데 한 700페이지 정도 됩니다. 그 보고서의 핵심되는 그래프를 하나 가지고 온 게 이건데요. 지구가 원래 차가워지고 있었다고 합니다. 근데 1850년대부터 좀 급격히 뜨거워졌는데, 소위 미국의 산업화, 또 중국의 산업화, 이게 맞물리면서 이제 경고를 하기 시작했는데, 더 이상 1.5도씨만 올라가도 우리는 건널 수 없는 강을 건너야 된다, 이런 표현까지 하면서 특히 이제 환경에 대한 대응을 적극적으로 요구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런 것들과 함께 맞물린 것이 21년부터 탄소 배출권 거래제가 이제 유상할당 비중이 10%나 생기면서 기업들이 이제 그냥 이윤축을 위해서 기후 대응을 안 하면 괜찮은 줄 알았는데, 오히려 그렇게 안 하면 비용이 더 늘어나는 구조. 그러니까 ESG와 소위 말하는 그 재무적 어떤 목표, 이게 함께 맞물리는 그런 과정 속에서 제가 많이 좀 강조하고 있는 투자 대상 중에 하나를 탄소 배출권에 투자하라, 이런 말씀 드리고 있거든요. 그래서 탄소 배출권 거래 가격에 추종하는 그런 ETF라든가 이런 쪽에 좀 중장기적으로 투자 의사 결정하는 것을 좀 추천드리고 싶은 마음입니다. 네, ESG 시대가 본격적으로 열렸습니다. 조금 아쉬운 거는 ESG에 이 환경적인 기업들이 신경을 많이 쓰고 사회적 책임이나 거버넌스는 좀 떨어지는 감이 있긴 하지만, 어쨌든 투자자 입장에서 ESG 얘기를 해야 되겠고요. 올해가 시작하면서 ESG 얘기를 많이 했고, 아마 올해 지금 여름을 넘어가면서 하반기에 가장 이슈가 되는 테마는 메타버스일 거예요. 메타버스는 내년에 어떻게 봐야 됩니까? 메타버스 시장 규모는 누구나 다 우상향한다라고 보고 있듯이 저도 같은 견지에 있는데요. 그렇게 볼 수밖에 없는 것이 비대면이 노멀이 됐기 때문에, 그냥 언택트가 뉴노멀이 됐기 때문에, 그럼 언택트 환경화에서 어떻게 그 차별화된 서비스를 제공할까, 그런 움직임인데요. 지금 보시는 영상 같은 경우는 안전교육에도 메타버스 기술을 활용한 겁니다. 산업 측면에도 쓰인다는 거예요. 그렇죠. LG화학에서 안전교육을 하는데 이렇게 메타버스 기술을 도입하고 있는 모습이고요. 이것은 또 ESG, 앞에 앵커님께서 정말 정확히 지적을 해주셨는데, 환경적인 대응은 지금까지 해왔는데 사회 문제 해결에는 좀 약했어요. 지금 보시는 것처럼 굉장히 위험한 환경에서 안전 문제를 보세요. 안전 문제를 강화해야 되는데 그냥 교육받고 현장 가면 전혀 따로따로거든요. 근데 보시는 것처럼 이런 안전교육 시뮬레이션 영상에도 메타버스를 활용한다든가 이런 식으로 움직임으로써 ESG 행보도 보이고, 또 디지털 전환도 또 리딩하는 그런 기업으로서 부상하고, 그런 관점에서 정말 전 산업에 걸쳐서 메타버스 기술들이 활용되고 있고요.
특히 유통산업에 좀 주목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온라인 쇼핑이 뉴노멀이 됐잖아요. 근데 온라인 쇼핑은 소위 옷을 사도 입어보고 사는 게 아니라 배송 오면 입잖아요. 네. 경험 후 구매가 아니라 구매 후 경험이었단 말이에요. 그럼 어떻게 하면 소비자들이 구매하기 전에 경험하게 해줄까? 옷을 입어보고 살 수 있게 해줄까? 그런 관점에서 이 메타버스 기술들을 많이 활용하고 안경도 착용해보고 구매하고 가구도 집에 놔보고 구매하고 할 수 있게 경험을 먼저 제공하는 그런 거세한 어떤 트렌드가 또 등장하고 있다. 이런 거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역시 김광석 실장님입니다. 소위 이제 제가 우스갯소리로 메타버스를 이해할 때는 메타버스라고 하시는 분은 공부를 안 하신 분이고, 네, 메타버스라고 하시는 분은 공부를 한 분이다. 아, 그래요? 예, 네. 메타하고 유니버스 개념이 중요하잖아요. 당연하죠. 예. 그런 변화들이 굉장히 다양하게 지금 일어날 거고요. 네. 다음이 이제 구독경제인데, 네. 구독경제 좀 먼 것 같지만 사실 넷플릭스 오징어 게임 이런 거 확 들어옵니다. 네, 그렇습니다. 역시 산업의 패러다임 변화라는 이것은 거스를 수 없는 변화라는 거죠. 제가 대신 질문을 드려보겠습니다. 학창 시절에 고등학교 때, 대학교 때 음악을 어떻게 들으셨습니까? 음악이요? 그때 카세트 테이프로 그렇죠. 마이마이 뭐 이런 거 들었었죠. 그럼 지금 그 카세트 테이프로 음악을 들을 수 있습니까? 카세트 테이프가 어디 가는지 모르겠어요. 지금 들을 수도 없잖아요. 예. 과거에 음악을 듣는 방식은 구매였던 거예요. 네. 지금 음악을 듣는 방식은 스트리밍 방식, 구독 서비스입니다. 그러니까 컨텐츠 산업이 가장 대표적인 구독으로의 전환을 신호탄을 알린 그 대표적인 것인데 지금은 자동차, 이유식, 저는 개인적으로 꽃을 정말 좋아하는데요. 2주에 한 번씩 꽃을 그 계절에 맞게 구독해주는. 로맨티스트시네요. 로맨티스트한테 꽃이 있으면 작은 것 가지고 크게 기쁨을 주더라고요. 꽃, 그리고 그림, 정말 전반에 걸쳐서 구독 서비스가 등장했고 특히 MZ 세대들이 자동차를 소유할 수는 없어요. 능력상. 근데 능력상 소유할 수는 없지만 그것을 경험할 수 있게 만들어주는 거죠. 자동차마저도 구독 서비스로의 전환이고 제가 지난주에 모 자동차 기업에 방문해서 이런 이야기를 서로 나눴는데 정말 이것은 거슬 수 없는 변화구나. 그리고 특히 MZ세대가 시장의 주요한 계층으로 부상하게 될 때쯤에는 자동차를 만들어서 파는 게 아니라 자동차를 만들어서 서비스하는 방식으로 바뀌겠구나. 이런 거대한 트렌드 속에 구독 경제는 부상할 수밖에 없는 것 꼭 주목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비슷한 개념의 이제 공유 경제라는 것도 있었는데 자동차 같은 경우는 구독 경제가 훨씬 더 생활 속에 들어오고요. 다음은 이제 키워드가 실장님 뽑은 게 라이브 커머스입니다. 네. 제품을 구매하는 방식도 특히 언택트 환경 하에서 홈쇼핑사들도 굉장한 수혜를 보기도 했고요. 그밖에 온라인 쇼핑 기업들도 소외를 많이 봤는데 또 적극적으로 이런 비대면 환경하에서도 소비자들의 니즈가 나한테 제품을 맞춰주세요 하는 니즈, 그리고 실시간으로 소통하면서 보다 더 연결되어 있으면서 언택트 환경화에서의 제품 구매, 이것을 워낙에 선호하다 보니까 라이브 커머스 시장이 엄청나게 커지고 우리나라의 라이브 커머스 시장의 증가 속도보다 사실은 이 중국의 성장 속도가 훨씬 더 빠르게 전개되고 있는데요. 우리나라도 마찬가지 라이브 커머스 시장 규모가 굉장히 커지고 있습니다. 이렇게 되는 과정에서 제가 제시를 해드렸는데 소비자들의 움직임이다. 그러니까 과거의 소비자는 주동적이에요. 발품을 팔아서 물건을 찾아다녔던 거죠. 주동적이란 게 그러니까 능동적이란 얘기인가요? 그렇죠. 주동적, 능동적. 스스로 물건을 찾아서 다녔던 거죠. 이제 피동적으로 바뀐 거예요. 찾아주세요. 그러니까 질문을 하면 바로 답변해 주세요. 피동적으로 바뀐 거고 과거에는 사람이 물건을 찾았다면 이제 물건이 사람을 찾아가는 방식. 혹은 네트워크가 사람을 찾아가는 그렇죠. 방식. 그렇기 때문에 상호작용식으로 바꾼 거예요. 과거의 채널은 물건을 진열해 놓으면 끝이었지만 이제는 그 물건과 사람이 교감하고 상호작용하는 그런 것이 바로 라이브 커머스이기 때문에 지속적으로 이 시장이 커질 수밖에 없는 구조다라는 것을 강력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내년 투자를 생각하면서 돈이 될 만한 키워드를 김광석 실장님이 쭉 얘기를 해주고 계십니다. 다음은 스마트 시티인데요. 스마트 시티는 상당히 그 정부나 지자체 쪽에서 기대감이 많이 있었는데 최근에 관심은 조금 떨어진 듯 관심이 보입니다. 최근에 떨어졌었죠. 근데 사실 스마트 시티가 21년까지가 시범 사업이었습니다. 그리고 22년부터 실제 서비스가 시작됩니다. 다시 말하면 스마트 시티 서비스가 일부씩 실제 상용화되는 시점이 22년입니다. 굉장히 많은 예산을 쏟아부었는데 1,000억 원 이상을 쏟아부었습니다. 근데 그게
착오 없이 실행되는 해가 22년입니다. 근데 22년에는 스마트 서비스, 스마트 시티를 구성하는 여러 서비스들이 있는데 가장 대표적인 것이 스마트 교통이고요. 그 다음 한 가지가 헬스케어 영역입니다. 그러니까 도시 하나가 거대한 병원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좋겠고요. 또 그중에서 리빙랩을 좀 기억하시면 좋겠고요. 리빙랩은 그 시민들이 함께 어떤 사회 문제 해결을 위해서 같이 교감하고 공유하는 소통의 장이라고 생각하셔도 좋습니다. 그리고 역시 신재생에너지를 비롯한 자가전력, 분산전력망 이런 것들이 구성되는 그런 스마트 시티의 모습 속에서 반드시 많은 기업들이 이미 정부와 협업해서 어떤 공공 서비스를 제공하는 기업들도 이미 등장했기 때문에 예. 그런 것들을 좀 눈여겨보신다면 22년부터 말 그대로 상용화되는 어떤 서비스들이 있는지를 좀 보시면 산업의 방향성을 좀 보실 수 있겠다 생각합니다. 다음도 스마트가 들어갑니다. 스마트 워크 시대를 대비하라는 건데 네. 이건 뭐 재택근무입니까? 역시 네. 양당의 네. 지금 후보자들이 네. 내건 키워드 중에 하나가 경제정책 키워드 중에 예. 하나가 역시 이 스마트 워크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나라 인력들이 우리나라 취업자들이 일하는 시간이 많다는 것은 누구나 동의하는 바예요. 예. 일하는 시간이 너무나 길기 때문에 일을 좀 일하는 시간을 줄이고 예를 들어서 4일 근무제까지 제한한 정당도 그렇죠. 있지 않습니까? 예. 그런 과정에서 좀 등장하는 것이 우리나라 저출산 문제 극복이죠. 저출산 극복과 또 역시 HR 플랫폼은 맞아떨어집니다. 왜냐하면 일가정 양립이 가능해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저출산을 극복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는 많은 기업들이 HR 플랫폼을 도입해야 되고 재택근무뿐만 아니라 그러니까 재택근무는 당연한 것인데 재택근무 환경하에서도 충분한 생산성 있는 업무를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바로 유연근무제라고 볼 수 있고 그것을 가능하게 만드는 것이 HR 플랫폼이다라고 본다면 특히 많은 인재 유치의 수단으로서도 HR 플랫폼이 쓰입니다. 예. 왜냐하면 많은 특히 뭐 빅데이터 인재, 인공지능 인재, 여러 기술 디지털 인력들이 많은 기업들은 어떤 기업으로 가서 일할까를 판단할 때 HR 플랫폼이 있고 유연한 근무가 가능한지를 그걸 잣대로 삼아서 판단하고 있거든요. 그런 과정에서 많은 기업들이 지금 제가 제시해드린 여러 부문별 HR 플랫폼들을 적극적으로 도입해서 유연한 근무, 스마트한 워크 시스템을 만들어 나가기 위해서 경쟁하는 시대에 이렇게 강조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재택근무 제가 여쭤본 건 사실 코로나가 가지고 온 그 눈에 보이는 변화고요. 그 밖에도 많은 근로 환경과 관련된 변화들이 앞으로도 일어날 거라는 얘기입니다. 내년 산업 변화를 핵심 키워드로 좀 주셨는데요. 투자자 입장에서 어떻게 활용하면 될까요? 저는 22년 이 장세가 박스권에서 벗어나기가 상당히 어렵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습니다. 네. 그런 관점에서 22년 투자는 20년 투자와는 전혀 달라야 된다. 20년에는 기대에 투자를 했다면 22년에는 실적에 기반한 투자를 해야 된다. 근데 지금 말씀드린 이런 몇몇 산업에 거스를 수 없는 변화들, 이런 변화들을 보면 중장기적으로 실적이 계속 뒷받침되면서 유망한 산업에서 이 산업을 이끌어 나가는 그런 기대에 유망한 어떤 기업들을 충분히 선별할 수 있다고 생각되고 그런 기업들이 실적이 뒷받침되는 단순한 기대나 희망이 아니라 그런 탄탄한 기업들을 좀 골라내셔서 동업하는 마인드로 중장기 투자 의사결정 하시는데 이런 거스를 수 없는 이런 패러다임 변화를 인지하시면서 그것을 밑바탕에 깔면서 투자 의사결정하시면 어떨까 의견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 2022년 산업 패러다임의 변화를 말씀해 주셨고요. 예, 뭐 오늘 저희 방송은 제한적이고 뭐 여러 자료나 뭐 책을 통해서 또 그런 내용들을 자세하게 얘기하고 계시니까 관심 있는 분들은 찾아보시면 좋겠습니다. 한국경제산업연구원 김광석 경제연구실장님 함께했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